변호사님은 아니다, 나는 조장미남이다라고 겸손을 표하셨으나 하여튼 우리 제가 인정해드리는 걸로. 조장미남이라고. 그 조장미남께서 안 계셔서 오늘 송 변호사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기존 재판 말고요. 이제 대북 송금 등 뇌물죄 말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 혐의 연어술 파티가 있었습니다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기소했단 말이에요. 위증 혐의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일단 총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은 검찰이 항소해야 됩니다. 양형이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 예, 왜냐면은 4개월이?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일반 어떤 개인의 민형사상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죠. 그런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거짓말을 그 청문회장에서만 한 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만 2년 넘게 이 거짓말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를 그동안 크게 어지럽혔잖아요. 그런 그러네요. 그 죄과에 비하면은 이 징역 4개월이라고 하는 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 진술 때문에 조작 기소 사실은 국정조사도 이루어졌고 특검도 하고 거기에 쓰인 시간과 비용과 우리의 그 엄청난 정신 에너지 소비와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징역 4개월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4대 3이었단 말이에요, 배심원은? 네.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심원들도 다 뉴스 보고 뭐 신문 보고 TV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정견에 따라서 선입견이 생겨서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배심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배제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배심원 후보를 걸러낸다고 해도 속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은 사실은 검찰이 국민참여재판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에 꾸준히 의견 개진을 해왔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이화영 측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렇죠.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원했고 그래서 어쨌든 4대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워낙에 근소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3명이 그래도 무죄라고 했는데 항소심 가봐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의문이다면서 4명의 법리를.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요. 배심원들의 평의 또 의견이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아요. 권고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이 사실관계를 심하게 오인했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그렇다고 판단이 들면 재판부가 언제든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러니까 즉 배심원이 유죄를 했더라도 그렇죠. 권고하더라도 법원이 볼 때 판사님이 보실 때 이거는 법리를 잘못 본 거고 피고인한테 좀 유리하게 가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나는 무죄를 선고하겠다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오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그게 뉴스에 나오죠. 그런 경우가 되면. 그리고 이번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그 같이 기소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배심원들은 공소기각할 건 아니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결국 공소기각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배심원의 결론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4대 3 이야기하는 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건 배심원들도 다수가 위증이 맞다고 봤고 재판부도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다는 걸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런 판단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3번째입니다.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연어술 파티 주장을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2심 들어와서부터는 판결문에 이 연어술 파티 주장을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연어술 파티 진술셈이나 등이 있어서 그 진술에 인위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왜 그런지 쭉 나와요. 그게 언론에 제공된 익명화된 판결문 기준으로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판결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 디테일의 제왕이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자, 본인의 대북 송금 2심에서 그 판결 나왔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똑같이 확정됐죠. 토요일 새벽에 나온 국민참여재판 판결까지 이번이 3번째예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왜 유죄로 봤는지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이거를 쭉 네.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제 혹시 점심을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저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구속이 돼서 검찰청에 계속 이제 소환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검사가 술을 따라주고 뭐 밖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고 이랬으면요,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에 관해서 장소, 시점, 상황, 행동 이런 것들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연어 술 파티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에 관해서 그 날짜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이 주장을 맨 처음 할 때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날짜가 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또는 7월 3일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교도소 출정 기록지를 즉각적으로 제시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정 기록상 김성태, 이화영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시에 검찰청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입퇴전 기록상 안 맞는다. 굉장히 유력한 근거죠.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그 출정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야 될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내요.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예상되는 날짜가 이러이러하다면서 27개의 날짜를 투망식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었고 27개를. 27개요. 둘 중에 하나 걸려라.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보도자료를 실제로 보고 카운팅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주장이 바뀐 끝에 이 2024년 10월 2일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가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시점을 뭐라고 답을 했냐면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청문회에서 한 워딩 중에 박상용 검사가 그럼 이제 다 됐다. 뭐 우리끼리 파티라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 관여에 대한 진술을 하니까 이러면 이제 다 메이드 됐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문회가 있었던 시점이 10월 2일하고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은요, 같은 해 10월 31일, 그러니까 그 달 31일에 변론 종결이 돼요. 그리고 그 변론 종결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시점은 놀랍게도 5월 29일이에요. 날짜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뭐 법무부가 감찰을 한답시고 자체 조사를 하고 최근에 뭐 국정조사도 있고 했잖아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날짜는 또 달라져요. 그게 언제냐면 2023년 5월 17일이에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아니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는 다른 날짜들을 얘기했냐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답변이 압권입니다. 내가 5.18 전날 술을 먹은 것이 굉장히 거리끼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다. 분리하면 5.18로.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무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중형을 받은 피고인은요, 2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에 날짜를 여러 번 바꿔서 5월 29일이라고 특정까지 해놓고 5월 17일인데 사실은 5.18 전야라서 내가 그걸 말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5.18 전야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상황까지 더 부과되어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날짜를 도저히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시점이 바뀐 진술은 그 자체로 그냥 거짓말인 겁니다. 자, 제 말을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가 계셨어도 이런 내용이 쭉 자료로 나왔다면은 이건 거짓말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날짜도 바뀌었지만 마셨는지 아닌지도 계속 바뀌었죠. 그것도 있고 장소도 바뀌었죠. 장소도 바뀌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화영 변호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가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어제가 6월 21일이었죠. 저는 이제 송 변호사가 유독 뛰어나신 거고 저는 잘 기억 못해요. 어제 며칠이었지?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몇 해 전이래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초여름 같기도 하고 약간 더워서 내가 더웠던 것 같기도. 그러면 5월 말, 6월 초, 7월 초 헷갈릴 수 있는 거 이해 가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동료 재소자가 나와서 술 먹고 왔다, 술 얻어먹었다고 자랑하더라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도 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동료 재소자의 진술은 전문 증거에 전문 진술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는 사실 뭐 증거 능력이 쉽게 날아갈 증거였군요. 들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원래 1심에서도 그 주장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말에 재판부에 비망록이라고 하는 걸 제출했어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팔로우업해서 매 공판기일마다 보도를 했던 매체는 오마이뉴스입니다. 뭐너? 예, 그래서 진짜 오마이.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는 것도 의외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비망록을 법원에 이미 제출을 1심 단계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구치소 안에서 꾸준히 기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은 기록을 못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시점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본인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앞서 이제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걸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흰 종이컵에 뭐가 액체가 따라져 있었는데 코를 가까이 대보니까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거짓말 탐지기는 쉽게 말해서 정말로 강심장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해도 그 이상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 리플리 증후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거짓말 자기가 믿고 때마다 말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무슨 말했는지 모르고 본인은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시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어술 파티에 관한 거짓말을 거의 2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년간의 거짓말에 상당히 후반부에 와서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믿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있는. 이게 어떤 특별한 생리적 반응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뭐 연어도 먹고 뭐도 먹고 했다라고 하더니 신술이 바뀌어서 영상 녹화실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바로 그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큰 통으로 된 유리창이 있어서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그 진술이 바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통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송 변호사님 유독 반가워하시네. 많은 분들이 반갑다. 처음 나는 거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설 변호 조장미남.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 예. 설전 변호사가 가장 임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많이 하셨어요. 또 새로운 시각 필요해요. 이미 많이 하셨어요. 5월 17일부터.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범 없는 꼴에 여우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는 거잖아요. 그래, 연어술 파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소기각 나오고 무죄도 나오지 않았느냐. 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은 네. 기준을 똑같이 가져가야죠. 네. 그 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맞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무죄 나온 부분은 그렇게 부각시키고 유죄 나오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무죄라는 아주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던데 그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벌려놓은 거짓말 잔치판을 수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심을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핵심은 연어술 파티에 있는 거예요. 조작 기소였는지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그 트리거가 된 사건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였던 거고.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은 사회적 관심도나 중요성에 비해 중요성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 때문에 이 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그게 거짓말로 일단 1심에서 나와 버렸으니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전혀 민망해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그제군요. 예. 이건태 의원, 뭐 서영교 의원, 이용우 의원 이분들을 판넬 들고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을 질 생각이 없고 사법개혁해야 된대요. 오히려 그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가까워서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은 공소취소로 갈 수 있는 그 사실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 똑같은 걸 어디서 느꼈냐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 중 하나가 그 방영천 부회장의 증언이었잖아요. 난 이화영을 봤습니다. 네. 근데 사정없이 너 위증하고 고소하는 걸 보고서는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고소한 거에 대해서 무고죄를 우리가 고소를 못하죠, 또. 그게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일 거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 무고 자체의 구성 요건 맞추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당시에 그 제2회 아태 국제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게 정황과 맞아요.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그 콘레드 호텔에서 다 같이 잘 수도 없고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카다 호텔이라고 있어요. 둘 다 이제 마닐라 베이 가까운 데 있는 좋은 호텔들인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시지? 저는 이걸 좀 연구를 했어요. 아니, 이게 구글 맵 보면서 보셨구나. 네. 왜냐면은 이게 대단하시다.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요? 연구를 했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오카다 호텔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오남이 거기로 왔고 본인이 김성태 회장 방까지 안내를 해줬고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그다음에 리오남은 원래 자기 여권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분이 그 대남 공작원이잖아요. 그 공작에서 영화 공작에서 이성미 씨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알려지기로는 뭐 중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권이 10개가 넘는다라는 설도 있고 뭐 알려진 휴대전화만도 번호가 7개가 된다. 그러니까 리오남도 본명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 뭐 리처룬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UN 대북 제재 이름도 올라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은 어디에 수금을 하러 갈 때 자기 여권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게다가 그 수금은 본인이 착복하려고 한 수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마닐라에서 받은 걸. 그걸 본인 이름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인마이 포켓 하러 가는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진술은 일관성과 그다음에 정황상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죄 나온 부분이 이후에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리고 박상용 징계까지요. 법무부에 무슨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을 두고 공소취소 특공대 라고도 부르던데 이 위원회에서 적어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잖아요. 그거 작성한 사람들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론장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빌리는 거 그 손 빌려주면은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에 부역하는 행위가 되고 그게 단순히 부역이라고 하는 정치적 비판,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변호사들이 공론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검찰미래위원회가 이상한 보고서 만들어서 공소취소의 빌미로 제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저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의가 크다. 그 박상현 검사의 징계하고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도 결국은 연어수 파티가 빠져버렸지만요. 예, 어떻게 보면 다시 맞네요. 그렇죠. 예, 일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 22장의 징계 청구서에 연어 술 파티에 술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이 판결을 보면 더 확실해졌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이해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다급했는가.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날 국무회의에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배석시켜놓고 아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그걸 듣고 저거는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거 전날인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중도보수층, 중도층이 대거 본투표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그런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발언을 해야 했을까? 저는 이 대통령이 우리 변호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격언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법은 변호사가 더 잘 알지만 사건 자체는 당사자가 더 잘 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의뢰인이 더 잘 안다라고 우리가 그 변호사의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받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넘겨짓지 말고 항상 의뢰인한테 물어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피고인으로서. 게다가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요. 법도 잘 알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런 이 대통령이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됐을 정도면, 자, 6월 3일에 선거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8일부터 이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 열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결론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게 무죄 나오면 나 공소 취소 빌드업이 끊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의 제1번 목적이 승리의 목적이 공소 취소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였을 수 거죠? 있는데 선거 이후에 공소 취소로 가는 중요한 빌드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심 굉장히 다급했던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보니 이해가 간다. 이제 와서 보니 이해가 것이죠. 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유대인의 말을 몇 % 정도 믿으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믿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계속 더 두드려보고 합니다. 예. 싹 튑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T의 특징이에요. 아니, 공감 중 네. 공감보다 검증이 우선이에요. 네, 이러고 있죠. 네.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제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전 대표, 현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진행하면 이건 탄핵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지만 네. 그때마다 민주당이 200석이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물론 대단히 우리 역사상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질문 전에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라는 말에는 동의하세요? 네. 이유가? 탄핵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 이것부터가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은 용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낸 그 특검법을 보면은 명백하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는 게 그 법에 써 있다시피 합니다. 왜? 민주당 스스로 헌법 84조를 본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이미 기소되어 있던 사건 재판도 안 받는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재판이 안 열리는데 공소 유지를 뭘 해요? 공소 유지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검법에 보면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을 굳이 정규 검찰로부터 뺏어서 특검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검 정규 검찰이 그거 시볼 내에 응하지 않으면은 권한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자기들도 공소 취소 4글자를 쓰기엔 부담스러웠는지 공소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그리고 그것만 넣긴 뭐 했는지 과거 민주당 정권의 통계 조작 이런 것까지 몇 개의 사건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특수한 일부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게 줘서 특검에게 줘서 재판을 없앨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자체가 평등권 침해인데 그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 대통령 본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재판 없앨 수 있게 하는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을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 후보를 국회가 어떻게 추천하든 간에 복수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면 자기 재판 없앨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원이 이제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모 유덱스 인 카우자 수아라고. 라틴어로 된 법원인데. 뭐 맞다고 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아니, 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 수도권 대단하지. 보수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크게 뒤에 배너에 써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법의 대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이건 권력분립 위반, 국민주권주의 위반, 뭐 평등권 침해 이런 것 등등으로 헌법 위반이 중대합니다. 중대하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죠. 계엄급 탄핵 사유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탄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대도 너무 적은데. 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역사상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200석에 훨씬 못 미쳤어요. 120석대였는데도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죠. 네, 새누리당이 그때 최소 66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던 걸로 다 표분석이 됐었죠. 그런 걸 보면은 그건 결국은 너무나 민심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 대통령의 재판 없애기가 정말로 강행이 되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실까요? 더더군다나 이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결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참여재판을 열흘 동안이나 하면서 이게 아마 우리 사법사상 최장기간의 국민참여재판일 거예요. 배심원들과 그리고 재판부가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의문점 있으면 질문도 해가고 하면서 낸 결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심에서 쉽사리 1심의 결론을 뒤집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요. 이건 판단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데도 만약에 재판 없애기를 한다. 다 거리로 나올 거예요. 촛불 집회 시즌3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되면 저도 나갈걸요? 네, 저도 나가서 아마 연단에 올라가서 뭐라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 대다수는 기초적인 정의관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이 지지율이 지금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를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50% 아래로 내려왔죠. 46.7%. 네. 지난주보다도 4%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상당히 불안하시겠어요. 그 동력으로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까지 좀 추진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면 그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치를 분석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금과 억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무리수를 둘 때는 그 작용을 위한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힘이 강한 만큼 반작용도 셉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접어야 됩니다. 만약 이거 접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의 말년이 크게 불행해질 겁니다. 차라리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재판을 없애려고 들었을 때가 더 불행해질 겁니다. 그분들 뭐죠? 아까 좀 미래 무슨 위원회?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인가?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절대 이 대통령 돕는 조직 아닙니다. 정말 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위해가 되는 조직일 수 있다라는 송영 변호사 일갈이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힘의원들과 한동훈 의원 등의 발의를 거쳐서 올라갔는데요. 이 법안 도입 검토할 만한지 그리고 과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전투표 폐지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전부터 저는 부정선거론과는 좀 다른 결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현역과 신인, 현역과 원외 간의 선거운동의 기획윤 등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본투표일보다 5일 앞서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이전에 선거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냥 명함 정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저기 현수막도 못 붙이고 사실은 뭐 벽보도 붙고 본격적으로 뭐 유세차도 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은 본인을 알릴 기회가 생기는데 현역들은 평소에 지역구에 큰 간판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걸어놓고 평소에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란 명목으로 의정보고서도 자유롭게 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이게 현역과 원외, 현역과 신인 간의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불평등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정선거운동 기간 1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본투표 5일 전부터 하면요. 반토막 나죠.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이 8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전투표의 본투표화 경향이 점점 가속화돼서 2024년 총선 때는요. 투표를 한 유권자 100명 중에 47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45명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준 본투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면은 저는 사전투표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우리 사회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선관위 사태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사전투표 제도가 사회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고향에 막 고향이 김해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2,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캠퍼스 안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참정권 보장 면에서 순기능도 있는 건 맞지만 이 정도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약해지고 그게 부정선거론의 어떤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이랬을 때는 비용이 더 큰지 편익이 더 큰지 진지하게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투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한 건 얘기죠. 네. 그리고 선거제도가 단순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이제는 됐고 이번에 그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등 25명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계기로 좀 활발하게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한 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걸로 이제 문제점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과연 통과가 될까요? 민주당이 약간 조금 보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이 선거제도 또 선관위 문제를 정말 초당적인 문제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초당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초당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줄 알더라가 되는 거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하고 국회에서의 표결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헐리우드 액션하고 결국은 선거 제도 자체의 개혁에 나서지 않고 선관위만 대충 몇 군데 가지치기 하고 만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크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송영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대학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본격적인 권력 재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의 조기에 파이어죠. 점화됐고요. 국민의힘 역시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가 오가면서요. 지난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려는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전국의 상황입니다. 윤태곤 실장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상황부터 볼까요? 당선인 워크숍을 했는데 정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옆에 앉았습니다. 반갑게 인사 잠깐 하는 듯 했으나 멘트를 보니까 미묘한 신경전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하나다. 라는 쪽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은 누가 누군지 알겠네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다가 정 대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인데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은 포스트 6.3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기고 지고에 좀 레인지가 보였잖아요. 15대 1에서부터 제일 안 좋아도 한 11대 5 이런 11대 4대 1이라는 전부까지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권이 휘청거린다 그런 것까지는 안 갈 건데 포스트 6.3에서 이제 주도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딱 이렇게 잘 안 따라와 준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는 쪽하고 또 민주당의 원주류라고 해야 됩니까? 복합적인이잖아요. 민주당이 이른바 학생운동권, 시민사회단체 출신, 노사모,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김어준 씨, 이런 복잡하네요. 게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큰 덩어리 같은 그 원주류와의 주도권 경제. 그런 거 조금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핫하게 갈 줄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죠. 사실 국민의힘이나 전통 이쪽, 민정당에서부터 이어오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긴 해요. 좀 성향이 정말 다른가 봐요. 민주당은 이제 당에 대한 중심성이 이제 강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사람에 대한 사실 민주당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긴 있죠. 어디든지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서 안 좋은데 민주당이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그럼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렇죠. 틀로 바라볼 거냐. 오케이. 방금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원래 이제 원주류와 신주류의 경쟁이 있고, 그다음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보면은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정치는 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는 갈등도 만듭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내 편을 결집시키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지금은 뭔가를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4대강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갈등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뭔가를 하기 위한 갈등이잖아요. 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큰 갈등은 뭐 내란 종식. 이걸 좀 긍정적으로 풀이하자면은 정상화, 국가의 정상화. 거기다가 이제 겹쳐지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거. 근데 검찰 개혁은 사실은 민주당이 더 좀 고유한 이슈긴 하지만은 이른바 내란 종식하고 겹쳐져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하면은 검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란 종식의 큰 몫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 뭐 국민들 상당수가 인정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요새 기사라도 나옵니까? 저분이 뭐 2심, 3심 진행되고 있지만은 구형 30년도 잊혀져가는 네. 별로 뉴스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 거의 이제 거긴 다 나온 거잖아요. 뭐 아주 세세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뭐 그때 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정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검찰 개혁 그것도 뭐 옳고 그렇다 검찰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갈등과 목표를 제시하느냐. 근데 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오면은 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양극화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당은 별로 제가 볼 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검찰 개혁을 뭐 100%의 검찰 개혁이다. 보안수사권 뭐, 완전 폐지. 네, 완전 폐지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적대와 갈등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못 받거나 염증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뭘 위한 적대와 갈등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막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야, 우리가 한국, 일본, 유럽 우리한테도 많이 벌어갔는데 이제 내놔. 뭐 그 갈등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대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고 갈등이에요. 이제 뭐 리쇼어링이 또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여권이 그걸 못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워낙 뛰어나고 당이 이제 못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공소 취소. 이것도 좋은 적대와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좋은 말씀 하시면서 공소 취소는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당에서 볼 때, 뭐 누가 해주는 건데, 우리가 해주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김어준 씨가 그 과거에, 이 공소 취소 문제를 검찰과 뭐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한다. 거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을 확 깨버린 거잖아요. 공소 취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지자의 힘으로 하는 거야. 로 가고 가니까 이게 이 판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권에서 대통령이 당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막 누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점이 잡혔다. 그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이 해줘야 되니까. 예. 이 트랩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김민석이 이기나 정청래가 이기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좀 잘 되기 위해 가지고는 국정 운영도 잘 되고 민주당도 좀 더 뭔가 버전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겠냐. 아니, 지지율이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ARS였긴 했는데 오늘자 리얼미터를 보니까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은 여전히 민주당이 좀 높긴 하지만은 거기도 빠지는 추세예요. 추세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있자니, 이게 빠지는 원인이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들 볼 때에는 당이고 당 대표고 그리고 대통령이고 나 살기 위함의 목적을 두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이런 게 있죠. 뭐 야당 덕받다 이런 말 하지만은 뭐 또 선거가 진행되고 뭐 이럴 때는 야 정청래가 잘하냐 장동혁이 잘하냐 그게 정청래는 좀 낫지 않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요. 뭐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부터 장동혁 체제는 절대평가죠.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 게 그렇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오세훈하고 붙자니 그 사람들은 아직 뭐 무소속이고 서울시장이고 당권이 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붙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싸움 혹은 유리한 싸움을 해나가지 못하니까 좋지 않은 싸움. 좋지 않다. 세살 깎아먹기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윤 대통령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누가 그 수혜자가 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양배추, 양파처럼 바깥 껍질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늘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가 떨어져 나가죠. 하려다가 다시 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제 뭐 오랜만에 말씀드린 소금물 이론을 하면은 물을 끓여요. 물이 날아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햇볕이 많이 비치든 뭐 하든 해가지고 물이 날아가서 물이 짜지면은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강경파들이 더 득세해가지고 불을 떼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 지분율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일단 설파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이제 힘들 때 나가는 사람이 누구고 찍히는 사람이 누구냐 A, B, C로 하자면은 네, 뭐 C 그다음 B부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게 당원들 그때도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원들의 마음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재명인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아니 중도를 못 지키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란 얘기야?가 확고한데 이쪽 당원들 쪽 얘기를 보면은 아니 급할 때는 우리 당원들 시세 재놓고서는 당원들 마음을 위배하면서 어떻게 정치하겠다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큰 거예요? 그림에서 볼 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아직 배가 불러요. 그렇잖아요. 아니 네. 대통령도 있지, 의석도 많지, 국힘 뭐 저 모양이지, 또 지방선거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거뒀지만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뭐 좀 싸워도 돼. 약간 뭐 투자를 하는데 좀 손실 봐도 돼. 그런 마음. 뭐 국민의힘은 참 없는 주제에 그러고 있으니까 더 문제긴 하지만은. 그 위기의식이 아니, 잘 안 올라올 거예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의 표현대나 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8월 전당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큰 틀들에서 그런 거고 거기다가 이 프레임과 구조가 정청래 현 대표는 지킬 것만 지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면은 지킬 것도 지키고 누이 이재명도 붙잡아야 되고 제가 그게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이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아, 조국 전 대표 한번 오랜만에 이야기해 볼까요? 민주당의 평택을 공천 패배 책임론 공세에 반격하면서 1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2028년 총선 때도 사퇴를 강요할 것이냐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당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가 되겠죠. 1차적으로. 예. 근데 하지만 전당대회가 본격화된다면은 그게 조국
대표도 그걸 결국 생각해서 이런 걸 던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조국 대표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랄까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만약에 이 프레임이 조국이 좋냐 싫냐 합당이 뭐 좋냐 싫냐면은 조국 대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 과정에서 이 지지층들이 어떤 캐스팅 보트를 줄 거냐로 한다면은 되게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대1 싸움이면은 반이 안 되면 지는 건데 뭐 여러 복잡한 흐름에서 내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얹어주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예. 예. 라고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나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말을 세웠다. 그리고 네. 이제 조국 혁신당도 뭐 7월에 관심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런 의제를 가지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개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소수당 당대표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뉴스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전히 또 다른 모양의 사면 초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장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권위랄까 리더십이랄까 이게 상실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대표가 뭘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기대보다 조금 괜찮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컸고 뭐 당 밖에서 우리 지지층들이 또 바라는 이야기도 이건 뭐 한동훈 뭐 그 이야기도 있었고 다 수렴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통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장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 스텝이 꼬일 수가 있었을 건데 이제 투표용지 사태 그것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니까.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면 재선거를 들고 나온 거. 아마 장 대표 생각에는 바깥에 이게 이렇게 뜨거우니까 내가 이걸 잡으면은 바깥에 있는 보수 지지층들의 힘으로 당의 이런 어떤 갈등을 누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런 말 반복해서 하니까 이상한데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닌가. 오세훈 시장 된 거랑 한동훈 의원 된 거랑 유이동 의원 된 거랑 요 덩어리가 보였잖아요. 물론 장 대표가 생각하는 그 덩어리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걸 압도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힘의 크기가.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포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안 들어 우리끼리 할 거야 하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책임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도의적 책임 말고 이게 뭐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를 해가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고리는 전혀 없어요. 약간 이성적이지 못하신 분들 말고는. 근데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이 선관위에 선자도 안 꺼내고 있는 부분은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바쁘기도 하거니와. 당권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 약간 음모론적인 이런 건데, 바깥에서 그런 음모론자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만 이게 제어가 된다면은 활개를 치는 게 꼭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청래 대표 정치 정말 잘하는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이야기 돌아가자면 그렇게 했다. 그게 의총에서 부결됐잖아요. 저는 그때가 끝이라고 봐요. 끝이다. 예. 제일 큰 어젠다를 이렇게 제기했는데 부결되고 그리고 장 대표가 그때 장렬한 모습도 못 보인 게 막 나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자. 안 되면 책임지겠다. 그런 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강적들 같이 하고 있는 김규환 실장 이야기가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안다. 전면 재선거 사실 나도 원치 않는다. 근데 다만 지금 헛웃음이 나오셨네요. 네. 올공에 나온 젊은이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나도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거다라고 했대요.
뭐 저는 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네. 모르니까 의원들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불신임을 그렇게 받는- 외치고 있다면은 만약에 선고소청에서 선관위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기각할 경우 승부가 아니고 결국 불복으로 가는 거고, 불복이면 선고 소송인 거고, 행정 그거를 소송인 거고. 근데 이제 뭐 응. 불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당에서 했으니까 당에서 불복하겠죠. 아니 당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동 대표 계속 그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뭐 과연 불복을 할까요? 불복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후보들이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서울은 이겼어요. 네. 광주, 전남, 전북은 표 차이가 엄청 커요. 어디야? 부산은 승복하고 있고 표 차이가 서울하고보다 더 나기 때문에 충북을 할 곳이 보이는 데가 충북 정도인 것 같은데 충북도 상당히 표 차이가 나고 김영환 그 지사가 당에서 뭐 그렇게 이게 뭐 큰 지분이랄까 이게 있는 분이 아니래가지고 그 불복을 한다 그러면 더 우스워지는 거죠. 불복을 누가 해요? 혼자 더 하나? 네. 그때까지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안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 많이 잃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리고 뭐 네. 지금 뭐 그것도 이야기 나온 김에 뭐 오한연대가 장동혁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것도 뭐랄까 이게 이상한 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사람이 왜 지금 자기들 손에 피 묻혀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7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이에요. 그럼 7월 1일부터 이제 시의회 원구성도 되고 그럼 뭐 또 민주당이 다수 당됐으니까 정신 없을 거예요 한동안. 지금 한 보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들도 이렇게 쭉 해놓고 하는 거지. 7월 1일 되면은 바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오 시장은 그 시정에서 성과를 내는 게 자기의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도 제일 도움되는 거고, 뭐 이런 훈수 같은 거에 둘 수 있겠지만은, 한동훈 의원도 이제 의원실 구성하고, 그 지역하고 서울에 이제 의정 활동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야 되고, 론스타 책도 쓴다면서요. 책도 쓰고, 9월에 국정감사 준비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뭘 먼저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장동혁을 뭐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급할 게 없다, 여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급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서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왜요? 자, 예. 지금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특검은 아직 민주당에서 별로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특검도 이제 해야 될 거고, 원구성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관심과 능력이 없어 보여요. 당 대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예. 근데 그러면은 당대표 처리, 방금 말씀했던 이 한적한 거 이거 처리, 그 다음에 어쨌든 오세훈 한동훈에게 나타난 보수 표심을 끌어안는 거, 그 다 정점식 원내대표 일이에요. 그러네요. 좀 아시죠, 정 원내? 뭐 잘은 몰라요 저는. 예. 어떤 유형의 분인지. 예. 이게 뭐 차분하고 무리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 정도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한동훈 보고 급할 게 없다. 뭐, 그건 맞는 말인데, 진짜 급할 사람은 자기라는 거죠. 본인이 여러모로 바쁠 테니까 저기 들어오면 일 생기니까 일단 늦게 들어와라. 이런.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그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청 원내대표가 글쎄요, 내년 2월까지 장 대표가 있을까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2월까지 있어야 2월 이후에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자기 지도부가 뭐 공천권을 행사하고 말고 뭐 이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당원 당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꾸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2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결국엔 전당대회를 새로 하거나 비대위를 꾸리거나 하잖아요.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당대회를 꾸린다면 누가 구심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인 비대위는 있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관리형. 중간에 비대위냐 아니면 한 뭐 6개월 동안 가는 비대위냐인 거겠죠. 그럼 만약에 뭐 한동훈도 나오지 마라, 뭐 누구 나오지 마라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끼리 국힘 내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신동우, 나경원 뭐 이런 분들로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와 잘한다. 드디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밀어줘 볼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거기 지금 당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뭐 비대위를 하다가 또 거기서 평가가 좋으면 전당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군요. 잠깐, 박예수님이 알려주셨네요. 다른 분들 알려주셨는데 책은 이미 탈고했고 론스타 책은요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네. 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한동훈 의원이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제치면서 차기 보수 리더 선두로 올라섰네요. 거긴 뭐 지금 네. 엎치락 뒤치락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월 이렇게 되면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그 겸손한 말씀도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 나는 좀 빠질 거다. 그거는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빠지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책이 자꾸만 대권 위한 뭐로 다 왜곡돼서 해석되는 네. 것도 꺼려진다. 그러니까 오 시장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 임기가 4년인 거고 만약에 대선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선 경선 이렇게 해도 한 2년, 3년은 쌓아야 될 시점이고 지금 오 시장은 아마도 제일 급한 건 이럴 걸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시의회하고의 관계 형성. 예. 머리 아플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것이 결국 기사화가 됐습니다. 월세 강북구 월세 300만 원. 와, 얘기가 되는데요.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전 월세는 안까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고 월세도 천정부지로 쳐오르고요. 이런 와중에 결국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둘 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만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청와대가 파악은 하고 있는 걸까요? 세금 인상으로 또 그것도 더블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발상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진단을 다시금 정확히 내려야 할 시기인데요. 정치대학 3교시 김경률 회계사와 이번 세금 인상 방침과 장 대표의 부동산 의혹 등 숫자에 얽힌 정치적 이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와대 개각에서 김용범 실장은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네. 코드를 맞추시더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약간, 이래서 맞추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각을 알고. 예. 아무튼 김용범 실장이 부동산 증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된다면서 보유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양도세까지도 조정하자. 이 양도세 낮추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양도세까지도 또 조정하자고 그것은 옳은 방향이다라고 밝혔는데 딱 선거가 딱 끝나니까 본인들 입장을 확실히 다 보여주네요. 네. 야, 이거 약간 옛날 문재인 때의 오답노트 같은데 이거를 또 진행하겠다고요? 그렇죠. 어. 저는 네. 오늘 이제 관련해서 기사들 다 훑어보고 이거저거 한번 보고 했는데 네. 이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혹은 뭐 이제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핵심 문제의식은 그거지 않을까. 이른바 본인 피셜, 김용범 피셜, 역대급 호황, 그리고 반도체
대금 유입으로 따른 많은 어떤 국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제발 몰려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지는 주식시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뭐 저는 앞뒤가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근하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항상 모두의 이 코드를 맞추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김용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 관료들 중에서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추시는 딱 두 분이 계세요. 알죠? 네, 정책실장과 국세청장. 네. 예. 국세청장이 또 뭐라고 했냐면 국세청장 말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광현. 예, 임광현. 임대차 그 특혜라는 표현을 쓰니까 특혜들을 축소하면서 축소에 따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비슷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결국은 그 임대인에 대한 특혜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르죠.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특혜를 축소함에 따라서 물량이 나온다라면 결국 그게 뭐냐면 전월세 물량을 줄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저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그 임대차 정확히 법률 이름도 저 헷갈려. 그 물량이 결국은 예를 들어 강남에서 그 물량이 뭐겠어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혜택을 줄이면 물량이 나오나요? 저는 그럼 좀 찬성하겠어요. 물량이 나오는 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으면 제발 좋겠어요. 네. 합리적 가격에. 혜택 그래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네. 혜택을 줘야 나오지 않나요? 양도세를 줄여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혜택을 없애는데 어떻게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온다 한들 그렇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인데 네. 이거 8채 9채가 통째로 거래되는 거잖아. 여러분 결국 그게 가장 많이 보는 게 흔히 보는 상가주택들 1층 상가 2층 3층 4층 좀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따닥따닥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주로 그 임대인에 대한 어떤 특혜들의 실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101호, 102호, 104호, 104호 따로따로 나오겠냐고.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응? 그거 사는 사람도 결국은 또 그럼 다주택 보유자 되잖아. 사는 사람도 네. 뭐 이제 한 번씩 네. 살 수는 있으나 그리고 지적도 맞아요. 임 변호사님 지적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들 그리고 나오게 되면 이게 매물로 나오면 결국 전월세 물량의 또 축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전월세 물량이 나오긴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나오긴 했느냐. 예. 혜택을 줄이고 예. 양도세를 또 높이면은 아니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면야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양도세도 높여 보유세도 높여 이게 나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혜택은 줄여? 예. 이게 왜 이렇게 이미 실패했던 정책인데, 그것도 선거 전에는 또 아닌 척하고 있다 선거 후에 딱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냐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김용범 실장과 당청이 두려워하는 것. 한번 김용범 실장은 많이 이야기됐고, 회자됐고, 또 언론 보도에도 나왔으니까, 같은 때 박지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용범 실장도 거의 동일한 어조로 얘기한 겁니다.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은 여러분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 이건 뭐냐면 지금 이른바 자기들이 자화자찬한 무역흑자, 성과금, 반도체 시장에서의 역대급 화랑, 이런 것들로 인한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희, 기쁨, 두려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환희도 느끼고 기쁘지만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을까 봐 겁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대출만 막고 토거지로 다 막아버리니까 외려 동탄 같은 곳이 지금 20억의 고리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2주 사이엔가 5억이 뛰었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도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혹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PD가 부동산 PD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곧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법률적으로 이제 여건이 지정되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스란히 따라야죠. 네. 그럼 이제 오산이 또 오르겠네요. 살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웃긴 게 왜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키려고 하는지. 아니,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인간의 욕망 혹은 기본적인 뭐랄까요? 깔려있는 전제라는 게 의식주잖아요. 의와 식과 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소비를 미래를 위해서 이연시키는 게 이제 투자인데 그중에 집을 사고자 하는 좋은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왜 줄여야 되냐고. 왜 성과급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5억 6억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것처럼 당군 이래의 역대급 호황이라면 그와 같은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걸 억눌러야 되고 왜 그건 또 꼭 증권시장으로만 가야 되냐고. 저는 그래서 억눌러서 효과가 있으면야 그래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억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누르러서 맞습니다. 더 올리는 방식이라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 베트남 지금 청년들이 집 사는 걸 그냥 포기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월급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값이 5억, 6억, 7억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임대주택 살련다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그냥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삶을 조장하는 정부가 또 한 곳도 있잖아요. 싱가포르란 말이에요. 특징이 뭐죠? 두 나라 특징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인정치 맞습니다. 않지요. 이 가운데에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이 장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게 나섰고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한번 맨 처음에 이것이 이제 크게 언론에 보도된 건 뉴탐사. 좀 악명 높은 뉴탐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잘 건성건성으로 봤어요. 그게 이제 다 좀 비슷한 심리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최근에 TV조선의 단독 보도들이 나왔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인 걸 보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의혹을 보면서 이 인간 정말 뭡니까 이 정치적인 행각도 조금 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봐야 하나 하면서 좀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약간 마음속으로 안타까웠나 보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몸도 아프대고 너무 궁지에 몰려있고 장동혁 대표를 조금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작가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PD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좀 조금 꾹 참고 넘겨봤어요. 등기부등도 떼보고 우선은요 사실관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 피셜입니다. 그 4일 전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입니다. 1. 당초 A사와 갑토지에 대해 계약을 했고 A는 갑토지에 도로가 날 예정이므로 B가 소유한 을토지를 대신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1번 대략 맞습니다. TV조선의 보도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대략 일치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송영 변호사가 짧게 말씀해 주시던데 이때 A와 갑토지에 대해 계약을 했다. 이걸 TV조선은 A사를 기획부동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토지는 송영훈 변호사님 피셜에 의하면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사실관계에서는 그 분란이 없고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상한 게 A사가 기획부동산사가 갑토지에 도로가 날 예정이므로 B가 소유한 을토지를 대신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상적인 이게 거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뒤에 나온 이 말씀이 A라는 곳은 기획부동산사구나.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TV조선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장동혁도 포함해서 A 회사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다. 6억 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렇게 본다는데 장동혁
의원의 말을 그대로 빌리더라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관계 뭐죠? 보도 내용은 뭐냐면 네. 기획 부동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받고 유독 장동혁 당시 판사였죠. 장동혁 예. 판사에 대해서만 그 기획 부동산이 자기네 다른 법인이 갖고 있는 맞습니다. 다른 토지를 맞습니다. 대납해서 예. 사실상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네, 특혜 네. 아니냐라는 예, 예, 보도가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봐서는 네. 일본이 그걸 거의 다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의 말씀이 이제 정확한 거니까 네. 문제 있는 시각에서 본다라면 똑같이 A사의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맹지에 투자한 여러 명이 있는데 장동혁에 대해서만 A사가 다른 토지로 줄게 네. 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그렇죠. 토지도. 맞습니다. 네. 3번 읽어볼게요. 장동혁의 페이스북 중에서 을 토지가 신탁되어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작년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지금 맨 마지막에도 있거든요. 자기 등기를 못 옮겼다. 그 B 회사가 주기로 한 뭐라고 해볼까요? 일본의 을 토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을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장동혁으로 돼 있어요. 배우자와 함께.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올 수 있죠. 화면에 나올 텐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한 99%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011번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게 2018년이고 B 회사의 을 토지로 옮겨주겠다고 한 게 2019년인데 2019년에 등기 이전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산 신고도 돼 있어요. 예. 희한한 예. 자, 4번. 3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취소했다. 이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예. 장동혁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4번. 매매 대금은 B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기도 다 이전해 줬거든요. 결국엔 해주었다. 결국은 해준 게 아니라 2019년에. 그러니까 예. 장동혁이 제가 봐서는 뭐 제가 잘못 주장한 거라면 조금 제가 아까 99%라고 했는데 1%의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TV조선 보도에 의한 리까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집원은 빠졌는데 그 해당 집원 장동혁의 보유 재산 중에 쭉 충청남도 서상군 여기까지 일치하는 땅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매 대금도 거의 비슷해요. 3억 6,300. 그걸 배우자와 공유하는 형식으로 2019년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내용은 틀린 게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네요. 회계사님 얘기는. 그런데 장동혁의 해명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기 이전 안 됐다라고 했는데 등기 이전이 돼 있고. 예. 그리고 본인 재산 신고 돼 있고 이 재산 신고 내역 중에 되게 황당한 게 지금 그거예요. 뭐냐면 등기 이전하지 못했다는 토지는 등기되어져 있고 재산 신고에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부터 6억에 대해서 개인 간의 채권이라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될 돈이라고. 그러니까 참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TV조선의 보도가 다 맞고 그럼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해야 되니까 회계사님이 그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네네. 추정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일 것 같다. 그런데 그 동리까지 이름이 같고 거래 대금도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기획부동산 토지 중에 일부로 보인다는 게 여러 넓은 면적 중에 일부로 보이고.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부동산도 등기 이전 받았고 채권도 재산으로 또 들어가 있고 또 2025년에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한 것으로. 지금 그 화면도 나갈 텐데 갑자기 그러니까 TV조선 보도에서 약간 뭐랄까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문가적 시견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류 내지는 단편적으로 본 게 6억 채권을 언제 신고했냐면 2025년도 중에 갑자기 늘어난 거다 하면서 대금 반환 채권이 발생했다. 이게 딱 저거죠. 6억 1,914만 6천 원. 그렇네요. 그럼 금액은 일치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장동혁 대표도 이 기획 부동산 사기꾼들한테 피해받은 거고 피해받은 거를 본인은 어찌어찌 해갖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 보존받은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A 토지 대신에 갑 토지 대신에 을 토지로
등기 이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탐사의 보도를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 발생되니까 야 아니야 하면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6억짜리 채권을 이미 올려놨는데 이런 전혀 엉뚱해진 게 땅도 지금 본인이 등기 이전도 했고 재산 신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6억을 뜬금없이 올린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그럴 일 없지만 이 채권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쓸데없이 상속세만 발생할 텐데. 그렇네요. 그렇죠. 일찍 돌아가신다라는. 지금 몸도 많이 안 아이고, 예, 좋으신데. 그럴 일 없으시죠. 남해나 굉장히 건강하고 젊으시니까. 근데 그러게요. 왜 이중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중으로 올렸을 때면 오히려 조세상 손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렇네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이 자리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싹 이분이 정치적 비중이 높으신 분은 아니라 건성으로 봤었는데 좀 심각한 것 야당 같아요. 대표예요, 그래도. 그렇죠. 국정 뭐라고 하죠? 의전 순위가 6인가 7인.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분인데 부동산 문제 좀 시끄럽고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 입원 이유가 여러 가지 퇴진 압력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쉽진 않아 보인다. 이거 해명하는 게. 네. 퇴원하신 후에 장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 부동산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평가는 미국으로 도미 시점에 이미 내려졌다. 네.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죠? 12대 4로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어떤 표현을 썼더라? 상당히 악정고투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선거 헌신. 물론 네. 이제 사무처에서 만들었습니다. 네네. 헌신을 했다는 선거 헌신을 함으로써 12대 4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장동혁이 만들어놨던 게 15대 1이었었고 15대 1 시점에서 12대 4로 갈 수 있었던 건 정말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출몰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강적들에서. 예. 깜짝 놀랐죠. 오죽하면 출몰이란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몰이란 게 가장 오세훈 시장이 제가 약간의 과정을 하자면 그 선거 전략 중에 중대한 점이 하나가 장동혁이 출몰하는 걸 막아야 된다. 장동혁이 출몰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선거 전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고. 출몰이란 단어를 사실 사람한테 잘 쓰진 않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결국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알고 이제 어떤 글에 나오신 표현이었겠지만 지금 예리한 말씀을 주셨는데 애초에 15대 1은 아마 경북지사겠죠. 예. 애초 15대 1이었던 것 때 이것도 기존 지도부 때문이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13대 3, 12대 4 되었다고 내 덕이다라고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입법 공조를 여러 곳에서 확대하고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반장 연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누가 당 대표 되느냐? 네. 사실 어차피 찐윤 세력들이 내세우는 제2의 어떤 아바타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원내대표 경선을 좀 눈여겨봤었는데 지금 당장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차기 대표 선거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 퇴진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른바 당내 개혁 세력에게 당권이 넘어갈 것이냐 하면은 정전식 원내대표 경선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면 반추해 본다라면 쉽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정전식 원내대표가 적은 차지만 결국 원내대표가 됐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점을 바라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찐윤 내지는 친윤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 박형수 의원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바랐는데 이렇다라고 해서 이분들 소위 친윤 세력들 이분들의 세력이 이렇게 뭐 반감했냐 하면 그거는 징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어떤 장동혁 현 대표에 대한 반감은 있을지언정 본인들의 어떤 차기 총선 출마에 따른 뭐 그런 이권에 대한 그런 이제 연장들을 생각한다라면 결코 이분들이 당내 개혁 세력으로 이렇게 갈아탔다든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향후 4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총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국민의힘의 어떤 밝은 전망, 개혁적인 전망 이것도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밝지 않다. 저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아, 네. 예컨대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감히 이제 당내 개혁 세력이라고 했지만 인물로 예를 든다라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당내 역학관계에서 전망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예. 그랬을 때 여전히 있을 수 있는 힘의 우위는 당권파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당권파 입장에서 야 장동혁으로는 조금 힘이 소진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지. 곧바로 한동훈 대표 혹은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에게 역학관계에서 우위가 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오세훈 보여집니다. 시장은 어쨌든 한동안 시정에 더 집중해야 될 네. 때고요. 그리고 그걸 의식한 탓일까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과거가 어쨌든 나는 예. 다 안고 가겠다. 네네.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잠깐 뜬금없지만 어디 긁히셨어요? 고향에 긁히셨어요? 아, 저요? 아, 산에 갔다가 가시. 아니, 이게 신경 쓰였었구나. 아, 저는 뭐 산에서 어떤 고라니가 출몰했나 했을 때 왜 여기 긁히셨나 하고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네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왜?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때보다 얻은 득표율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원인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엄청나게 지금 눈에 띄는 불법을 저질러셨다거나 현재형이요, 과거형 말고. 그렇죠.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요? 싶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표에도 나오지만 4월 초이니까 2달 전만 하더라도 더블 스코어 차였네요. 뭐 7대3의 비율 뭐 이 정도였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고 할 텐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굳이 이제 단서를 다루셨잖아요. 현재의 불법은 딱히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과거 불법이 이와 같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대선 때 다 평가됐죠. 네. 반영됐죠. 이게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당내 분쟁에 따른 피로감 예.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러면 당내 갈등에 따른 피로감이라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부정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보수에 것 어차피 같아요. 계속 네. 부정하고 있을 테고. 네네네.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연령대별로 50대에서 9.1%포인트가 낮아졌어요. 네. 민주당의 큰 지지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인천 경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인천 경기도 민주당 지지세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민주당이 네. 당내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40대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럼 40, 50대에 오래된 친명계 계통의 그 오래된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비토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지금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층에서 이탈 그리고 저 역시도 당내 분쟁 소위 말하는 뭐 친명 친천 전쟁이다 하는 것들을 조금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당내 인사들을 보면 민주당 인사들을 보면 오히려 조금은 언사들 뭐라고 할까요?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조금은 막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뭐 칼럼에서 보니까 향후 있을 수 있는 뭐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 아직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기에는 뭐 분당 가능성 이걸 점치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들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좀 극단화되어져 가는 그런 이재명 양상들이 대통령은 보이더라고요. 절대 탈당할 사람이거나 분당할 사람은 아닌 게 전에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졌을 때 사실은 그때도 탈당이나 분당을 예측하는 언론들이 꽤 많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 내가 민주당이라는 이 좋은 그릇을 왜 버리냐. 네네. 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이 친명계나 오래된 민주당 지지세들이 부글부글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민주당을 그릇으로 이용했구나. 네. 왜 우리 말 안 들어? 네. 우리는 이용당했구나. 그거에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이 누구죠? 민정수석이며 황찬식인가요? 예. 검사장 출신의. 예. 황찬식 변호사 예.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도 당내 소위 말하는 이제 반명 세력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친문 친노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반감들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왜요? 검찰 출신이라고?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이제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핵심 세력이었다. 뭐 이런 식의 시각들과 더불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이력들 이 민정수석 후보자의 이력들을 보면 그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칼까지 들이대는 것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저 댓글들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살벌해요. 예. 그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하나는 야 그러면 이제 한동훈도 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예. 그래서 참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이 정도였나 한데 내부적으로는 좀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종이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